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1번 문항부터 이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평에서 이번 동아시아사에 대한 얘기와 계속 기출되고 있는 대표 간판 스타가 되는 그 주제, 그 핵심 개념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 그걸 내가 틀리고 있다면 아직 개념 정리가 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다시 가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1번은 1단원이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다 맞았는데 실제로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헷갈려서 틀렸다. 그럼 그거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틀리는 게 그러면 약인 거예요, 차라리. 왜? 그 오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거 북위의 효문지 제대로 몰라.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걸 알고 2단원 다시 한번 펴서 확인하고 하나 정책 내용 쫙쫙쫙쫙 다 확인해서 다시는 영원히 수능 때까지 안 틀리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 이 3월 학평을 통해서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 문제인데, 여기에서 3월 달에 지금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전범위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출제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야 얘들아. 요 것들만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1강에 선사문화의 전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늘 그 선사문화의 전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신석기나 청동기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구석기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신석기, 청동기 얘기인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관련된 유물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런데 1번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심지어 초성 힌트까지 주고, 세상에 이렇게 힌트 많이 주기예요. 볼게요. 다음, 토기를 제작하였으며 다원커우 문화와 함께 룽산 문화로 발달한 문화는 무엇인가? 이 설명 자체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다원커우 문화가 바로 요 토기예요. 어디냐면 황허강 하류예요. 황허강 하류에 이 다원커우 문화, 이게 다원커우예요. 이 다원커우 문화와 지금 우리 이 가에 들어갈 황허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 여기 이응, 시옷, 이응 나왔잖아. 이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이 양사오 토기가 지금 나와 있죠. 채도가 지금 대표적인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면서 얘네 둘이 뭐다라는 거예요. 황허강 하류와 중류의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룽산 문화로 발전했대요.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 1단원에 9페이지에 나와요, 표안에. 이 얘기는 교과서 서술에도 다 사실은 존재합니다. 허나 이렇게 풀어서 서술을 해놓으니까 어려웠을 뿐인 거예요. 황허강 중류와 하류에 있는 이 문화가 룽산 문화로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황허강 중류, 황허강 나왔으니까 다원커우 문화 줬으니까 황허강 하류의 문화를 주면서 양사오라고 하는 힌트까지 주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수특의 이 표현 그대로 볼게요.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 양사오 토기는 물고기 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잖아요. 얘가 양사오 토기고요. 얘는 뭐예요? 일본 열도의 조몬 토기예요. 새끼줄 무늬 아니면 뭐 화연 무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조몬 토기. 이거는 뭐예요? 랴오호강 유역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토기. 얘는 뭐예요? 만주 한반도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문화와 함께 얘가 황허강 중의 양사오 문화가 룽산 문화로 발전했다. 정답은 여러분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간판 스타 중에 간판 스타가 나온 거예요. 간판 스타라고요. 2단원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나라가 북이고요.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 효문제예요. 그거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를 찾으면 돼요. 이 내용과 관련된 가만 찾으면 돼요. 러양천도를 한 거 외에 이 인물의 주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이 인물의 활동에는 러양천도가 있는 거예요. 평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러양으로 천도한 황제고요. 러양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황제는 그 사람은 탁발이라고 하는 자신의 성이 있었는데 선비족의 성씨입니다. 탁발괭이에요, 이름이. 근데 한족이 사용하는 원이라는 성으로 한족의
따라서 한족의 성씨인 원으로 바꿨어요. 탁발갱에서 원괭이 됐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한족이 사용하는 성씨로 지금 바꿨어요. 세 번째, 30살 이하의 관리들이 조정에서 선비어를 쓰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냐? 나이가 많으면 사실은 쓰는 언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30살 이하는 상대적으로 젊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습관 고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다 안 고쳐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선비족인데 선비어를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다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선비족인데 선비족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한족의 성씨로 바꾸고 한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러양으로 천도해서 지금 평성에서 러양으로 황하강 중류 유역으로 지금 왔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북이 효문제가 5세기 말에 했던 일련의 여러 정책들인데 얘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에요? 한화예요. 한화. 한족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다른 채널에서 열심히 지금 야구하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한족처럼 얘들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호족의 그 선비족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형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방향성은 효문제는 명확하게 이쪽인 거예요. 옷도 한족처럼 혼인정책도 장려하고 한족의 의복과 언어와 성씨 이렇게 가자는 거고요. 야요라복이 은근히 유명한 남자입니다. 누구예요? 거란의 부족을 통일한 916년 거란을 부족을 통합하고 세운 사람이 되겠고요.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진흥하고 밀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진흥하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일본 열도의 7세기 때의 그런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만의 이주와 집권 과정, BC 194년에 결국에는 이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돼요.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와서 서쪽 변방을 지키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무제의 통치체제 정비? 한두 개겠어요? 예를 들면 뭐 9년을 확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경제 정책들을 막 시행을 해서 뭐 소금초 전매제를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 유교를 사실 통치 이념에 활용하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북위의 효문제, 한화 정책이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나는 사실 이 단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를 모르겠다, 효문제가 아직 낯설다 하면 수능 개념이나 수특에서 이 단원을 여러분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황제에 대한 첫 번째 힌트, 6개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차지한 황제. 첫 번째 힌트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힌트죠. 왜요? 전국 칠웅이었어요. 전국 시대에 7개의 아주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나머지 6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뭐 복속을 시켰던 뭐 그들이 알아서 사실 이렇게 하게 만들었건 간에 결국에는 서쪽 변방에 있었던 그 진나라가 이 어려운 걸 해냈잖아요. 그 나라의 황제, 지금 그 나라의 군주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그렇게 통일을 한 이후에 황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 흉노를 공격하고자 했다. 두 번째 힌트, 이 황제는 육국을 무너뜨렸고 흉노를 공격하려고 했어. 그러자 세 번째 힌트, 이 황제 밑에 있던 이사, 신하예요. 이 사람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표적으로 이 진나라의 법가 사상가예요. 이 진시 황제의 여러 정책에 등장합니다. 흉노는 성곽에 살지도 않고 옮겨 다니는 것이 새와 같아서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사가 사실 황제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황제는 군대를 보내 흉노를 공격하여 황허강 북쪽으로 몰아냈네요. 결과적으로 흉노를 좀 공격했어요. 몰아도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국 칠웅 중에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는 육국을 결국엔 병합해서 천하를 차지합니다. 이게 진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란 칭호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를 시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는 진시황제의 그 대표적으로 함께 했던 법가 사상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시황제 때 장수 몽염을 보내서 흉노를 공격하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합니다. 그럼 진시황제예요. 진시황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이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분서갱유, 사상통제예요. 법가 말고 사실은
예, 다른 사상과 관련된 다른 서적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학자들을 탄압도 했어요. 그게 분서갱유예요. 사상 통제와 관련된 거예요. 의학이나 전복이나 농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상은 법과로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3번의 난에 진압하였다. 청나라 강희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오상계 등이 일으킨 그 3번의 난을 이제 1673년부터 1681년까지 나갔는데 강희제가 결국엔 진압을 합니다. 반청운동을.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명예 영락제도 가능하고요. 영락제가 시작했고 주도했지만 실제로 그 뒤뒤에 선덕제 때까지 사실은 정화의 함대가 파견되고요. 고조선을 공격하여 무너뜨렸다. 한나라 무지 얘기가 되겠죠. 기원전 108년이고요. 히미코에게 친위 외왕의 칭호를 내려주었다.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이런 책봉, 바로 3세기 위나라에서 책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분필 좀 바꿀게요. 갑자기 이게 다른 색깔이어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끝났어요. 볼게요. 각 국가 어떤 국가예요? 가의 황제가 거란의 법을 폐지하고 세금을 줄여 맹한과 모국을 설치하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거란의 법을 폐지했어요. 지금 거란이 했던 것들을 좀 없애버렸고요. 맹한과 모국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리고 가가 화복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고려는 이제 거란의 연호 폐지해요. 왜? 거란의 시대가 아니야. 거란의 시대가 아니야. 가의 시대야. 이 가는요. 맹한모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힌트를 우선 얻을 수 있어요. 맹한모국이 뭡니까? 이 맹한과 모국 상당히 자주 나와요. 맹한점 모국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개념부터 한번 3월이니까 알려드릴게요. 맹한모국제는요. 여진족 고유의 군사 행정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300가구를 1모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300가구 1모국에서 100명의 군사를 뽑아요. 그리고 맹한은요 10모국이에요. 그게 1맹한이에요. 그럼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3000가구예요. 3000가구에서요 군사 1000명이에요. 이렇게 여진족은요 지금 행정 및 군사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여진족을 다스렸고요. 주연제를 통해서 한족을 다스렸어요. 이게 금나라의 힘인데 이 금나라가 결국에는 거란도 멸망시키고 송과 금이 같이 거란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금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힌트가 되고 이것도 힌트가 되는 거고요. 금이 화복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잘 나가니까 고려가 굳이 거란의 연호를 쓸 필요 없죠. 거란 세상이 아닌데 그 얘기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세기의 상황까지도 같이 주면서 가가 어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금나라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나라가 남비에 멸망시킵니까? 아니죠. 이건 한나라 무제 때 기원전 111년이고요. 사고전설에 편찬하였다 자주 나오죠. 걸륭제, 청나라 걸륭제 때 경사자집 진짜 존재하는 것들을 딱 긁어 모아서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강전투에 참여하였다. 663년의 전투인데요. 누가 왔어요? 왜 수군이 왔어요? 이미 백제는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백제의 그 남은 사람들과 왜 수군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신라 당나라랑 싸웠어요. 신라 당나라가 이겨요. 나당연합이. 정말 4개의 주체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 금나라는 여진족 고유의 그 문자가 있어요. 서하도 서하 고유의 문자가 있고 거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지 좀 더 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진 문자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안남도호부를 설치한 건 당나라인데 당나라가 679년에 지금의 그 베트남 북부 지역에 도호부라는 게 뭐예요? 당의 그 대외 정책과 굉장히 관련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좀 세력을 확대하고 장악한 그런 지역에 그 지역의 통치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도호부고요. 대표적으로 6도호부가 있다까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귀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수능 특강 있어요? 수능 특강 45페이지 한번 펴놓으세요. 펴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이 5번의 핵심이기 때문에 45번 있으면 수특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자료 플러스에 도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 같이 볼게요. 밑줄친 귀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정당성 좌윤 등 일행 배고인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너희 나라는 귀국 여기 나오죠? 동쪽으로 너무 멀리 있어. 동쪽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발해와 거리가 말리나 됩니다. 실제로 발해라고 하는 걸 지금 3월이어서 줬는데 발해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에도 있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 3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발해예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발해예요. 근데 너희는 발해보다 동쪽으로 대단히 멀리 있대요. 하지만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비추면 갈 수 있는 바다의 길이 있네요. 발해에서 동쪽으로 멀리 있는 이 나라는 바닷길로 가야 돼요. 바다 건너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국 간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자 그렇게 먼데도 보내고 있어요, 사신을. 그래서 이를 귀국의 태정관의 문서로 알립니다. 이 나라가 이제 귀국이에요. 니네 나라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인의 지금 사신이 발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나 겁나게 먼데 바다 건너 간다는 거예요. 귀국에. 그러니까 너희 나라의 태정관,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에 이를 알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죠. 태정관.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그 우리 수특에 보면 이게 4단원 문제잖아요. 율령 문제인데 이 4단원 유학과 불교의 율령을 보면 중앙관제가 쫙 정리되어 있는데 태정관은 뭐예요? 일본의 이관팔성제, 즉 701년에 반포된 다이오 율령의 그 구조에서 나오는 게 태정관이잖아요. 태정관은 뭐예요? 이관팔성 중에 이관 중에 하나예요.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관 중에 다른 하나인 신기관은 제사를 담당해요. 그렇게 해서 이관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팔성이 있는데 이게 뭐 중무성, 민부성, 식부성 뭐 있잖아. 치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 이거를 달달달달 8개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식부성이나 국내성, 대장성이 보였을 때 이게 그 일본의 다이오 율령의 팔성이구나 까지 알면 되는데 민부성도 나왔고 중무성도 나왔고 식부성도 나왔어. 그러니까 눈에는 익어야 돼. 이걸 쓰라고는 안 하잖아. 근데 이걸 봤을 때 그게 갸구나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을 보려면요. 고려 말이라던가 고려 저 뒤쪽이라던가 이러면 국제감에서 성균관으로 사실 또 유학 교육기관으로 바꾸게 되니까 조선은 계속 교육기관이 중앙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나 조선에서 가능한 거고요. 선우의 명령을 받으려면 이거는 흉노죠. 흉노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우라고 하고 그 밑에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다. 흉노 특징 맞죠?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건 과거는 아니에요. 허나 독서의 그 경전의 이해 능력을 3개의 등급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좀 선발하거나 할 때 참고는 했어요. 통일신라 때의 상황이고요. 어사대가 관리 감찰하고 있어요. 실제로 45페이지에 그 자료 플러스의 당나라를 보시면 당나라에 삼성 육부가 있고요. 어사대가 바로 옆에 삼성의 옆에 있어요. 독자적으로. 이게 관리 감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나라예요. 발해 지금 일본이 정답으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45페이지에 나오는 당나라 발해 일본의 삼성육부제 혹은 이관팔성제 중앙관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밑줄 치는 황제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겁니다. 3단원 문제고요. 원나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몽골 얘기인데요. 어떤 황제인지 볼게요. 황제가 고려에서 건조한, 그러니까 고려에서 만든 선박을 동원하여 일본을 정벌하려 하라 명하였다. 그리고 장수 흔도 등에게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황제가 일본 정벌군을 돌아오게 하였다. 적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폭풍우에 휩쓸린 탓에 살아남아 고려에 도착한 자가 열에 한둘에 불과했다. 근데 몽골군과 고려군이 보여요? 결정적인 힌트죠. 일본을 치러 가는데요. 누가 간 거예요? 몽골군과 고려군이 갔는데 결과가 어떤 거예요? 실제로 살아 돌아온 자가 열에 한둘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가 됐건 어쨌건 이들이 지금 원정을 했다가 잘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는 뭐 가마쿠라 막부, 뭐 무사들의 저항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태풍,
굉장히 컸죠. 그렇게 해서 고려에서 건조한 선박, 몽골 애들은 사실 고려를 1270년에 우리가 개경으로 환도하고 몽골과 강화를 한 이후에 이 일본 원정이 1274년, 1281년에 동원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여몽연합군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배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했어요. 뭐 전투가 아예 없었던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허나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원정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렇게 얼마 살아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황제인데 몽골군과 고려군이 연합했다면서요. 결국엔 이 명령을 내린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수능 완성증 가게 되면 다 외우게 되는데 이 13세기 이 쿠빌라이 칸의 아주 중요한 업적 하나는 바로 뭐예요?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멸망한 남송의 한족들을 두 번째 원정 같은 경우에 또 동원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남송, 2만 항저우까지 다 끝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원이 저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이 거대한 이 중원을 지금 장악했잖아요.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청나라에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것이고요. 강희제 때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에 옹정제 때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인의 난이 발생하였다. 1467년에 일어나서 77년까지 가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쇼군의 남동생 쪽과 쇼군이 아들이 결국엔 태어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세력이 결국에는 시작된 난인데 이게 이렇게 그냥 끝이 난 게 아니라 결국엔 센코쿠 시대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연의 맹약 자주 반복되어 1004년이고요. 송과 누구 사이에 거란이고요. 결국에는 송이 거란에게 지금 세패를 바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고려만국전도 수능 특강에도 실력 플러스 있음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마테오 리치잖아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세계지도 만든 거예요. 명나라 말에 활약했고요. 1602년에 제작되는 게 고려만국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쿠빌라이 칸에 대한 얘기 고르시면 남성이 멸망하였다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뭐 원으로 국호를 바꿨다, 뭐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겼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가국가를 찾으래요. 가국가 840년까지 줬어요. 구색이라는 거 줬습니다. 예부를 마치고 규작대로 동쪽에 위치한 종교 담당 관청을 찾아갔다. 가의 수도 장안에서 장안이 수도인 나라 어디예요? 당나라인데 우선은 좀 더 봅시다. 합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스승을 만나고자 했다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였다. 845년 신라인 이신의 신라 사람은 우리 일본에서 무려 8년을 머무르다가 장보고와 함께 장보고 나왔어요. 가로 왔다. 가가 어딘데요? 역시 같은 나라네요. 당으로 왔대. 지금은 법화원에서 우리 일행과 함께 살면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대요. 법화원, 장보고가 만든 절입니다. 어디에 있게요?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어요. 산둥에 있는 적산 법화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신라인이 통역하고 있고요. 장보고와 함께 왔대요. 장보고는 9세기 통일 신라 사람인데요. 뭐예요? 당에서 적산법화원을 만들 정도고요. 신라에서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당의 수도 장안인 거고요. 당으로 신라인들이 와서 당나라 산동반도에 있는 적산법화원에서 통역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나라는 뭐예요? 당나라, 9세기 당나라 상황인데 세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당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쩌낭조를 공격하였다. 베트남 대월의 쩌낭조를 공격한 건 13세기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몽골. 세 차례에 걸쳐 침략하잖아요. 쩌능다오 나오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월의 쩌낭조. 몽골 원의 침략을 막아냈다라는 것이고요.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라 무제가 되겠습니다. 금에 은 등의 물품을 보냈다. 이게 금운보할 때 그 금이 아니라 나라야. 금나라에 은 등의 물품을 보냈어요. 대표적으로 뭐 남송이 되겠죠. 금에 뭐 송나라, 은 등의 물품을 보냈어요. 남송. 왜? 세패 바치고요. 관계 설정도 다시 하고요.
그렇게 가죠. 12세기. 일본과 가만무역을 전개하였다. 누구예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가만무역을 한 나라, 중국의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볼까요? 네, 전왕조 이거는 적어 드릴게요. 몽골, 금해, 뭐 남송 다 당이 아니네요. 5번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와 함께니까 연합군을 만들었네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요 언제요? 668년에 제 7세기 후반에 멸망시킵니다. 나당연합군 얘기를 하면서 당나라를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5번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8번 가유학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그는 일찍이 주희가 저술한 주희 나왔네요. 주희가 주자고요. 이 주희가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런지 한번 볼게요. 주희가 저술한 사서 집주를 공부하였어요. 특히 주희는요. 진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이 본성이 결국에는 리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서를 열심히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주석도 달고 그래서 사서 집주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건 주희가 저술한 거고요. 근데 우선 봐. 이후 육경과 공자, 맹자의 글을 읽으며 주희가 말하는 이 성의 뜻이 육경에서 다루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육경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외울 건 아닌데 시경, 서경, 예경, 역경 이런 것들이에요. 춘추, 악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육경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지금 주희가 사서집주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와 성 이런 것들이 다른 책들과 좀 다르네 생각한 거야.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시경, 서경 이러한 육경에서는 이가 모든 사물 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주희의 학설을 따르는 주희의 학설이니까 결국엔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성리학인 거야. 이 성리학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이가 성이므로 이 본성이 곧 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막 대단히 막 어려워. 아니야. 성이 곧 성, 즉, 리예요. 인간의 본성.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그 이치를 찾아가고 있고 진리를 찾아가고 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물치지하고 있는 거고 거경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이카 계신에 영향을 줍니까? 다이카 계신 645년인데요.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한 게 남송식이에요. 막 다 두드려 맞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 송나라 상황에서 남송시대에 질서, 상하관계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거예요. 이거 645년에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일본 열도의 상황인 거고요. 수행을 통한 해탈을 추구했다. 불교 중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뭐 상저부 불교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죠.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 확산된 게 성리학 맞죠? 서원은 뭔데요? 결국에는 이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교예요. 학교. 지방에 여러 곳에 사실은 만들어진 성리학을 탐구하는 그런 사립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고요. 향약은 뭐예요? 향촌자치의 룰이자 규약이에요. 결국에는 향촌에서 살아가는데 성리학적인 그 질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하고 환란을 만나면 서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성리학은요.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에서 굉장히 크게 확산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조선 보세요. 서원 얼마나 많습니까? 향약 지역마다 사실은 성리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증리와 지행합일. 여긴 성증리래매. 근데 그게 아니라 심증리래. 마음에 있대. 그리고 안다는 것은 곧 실천하는 거래. 이건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양명학이잖아요. 이 양명학. 이걸 난생 처음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얘들아 4단원 다시 봐야 돼. 성리학이 유학과 불교 단원이 4단원에 나오거든요. 그 성리학 바로 다음에 양명학이 붙어서 나와요. 명대 왕수인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성증리 아니야 심증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무제 때 관학으로 채택되었다. 조금 표현이 세긴 한데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요. 유학을.
좀 통치나 이런 데 좀 활용을 할 것에 대해서,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무제가 뭐 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 유교를 통치에 좀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유교지, 유학이지. 성리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라 때, 진나라 때 이때 아니고 지금 뭐예요? 12세기 남송시대에 집대성된 새로운 유학의 경향이에요.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서원과 향약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게 성리학이다라는 건 쉽게 갔는데 정답지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국치비가 국가가 진짜 수치를 당하고 막 치욕을 당해서 너무 슬프고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인데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많기도 하다. 어렵고 치욕스러운 화친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화친이 그거예요. 삼존도까지 왕이 나가서 적에게 항복했고 결국에는 그 적과 군신관계까지 맺은 일.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인조가 삼존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치욕적인 항복을 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병자호란 때 이렇게 항복을 한 것에 대해서 치욕적인 화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중궁궐 달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리니 멀리 오랑캐 땅의 왕자를 잊을소냐. 역시 오랑캐 땅의 왕자는 누구예요? 적의 수도 심양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아빠가 누구냐? 인조예요.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자니까 원래대로라면 차기 이제 왕이 돼야 될 그런 귀한 인물과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 한나라의 대군 왕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청나라 심양에 끌려간 거예요. 왜? 병자호란에서 이런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군신관계 맺고 왕자들이 사실 인질로 간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며칠 있다 돌아오지 않아요. 캠프 간 게 아니에요. 인질로 끌려가서 몇 년을 있어요. 한 9년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병자호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래 사실은 설명을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들을 주고 있잖아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볼까요? 1636년에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고치고 우리한테 야 우리 이름 대청으로 바꿨다? 야 우리한테 이제 황제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청, 황제라고 칭하고요. 막 조선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지. 어디 이런 칭호를 니네가 사용하고 있어. 결국에는 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까지 쳐들어온 전쟁이 병자호란이에요. 이때 임금은 다른 왕족이나 신하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는데 인조는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결국엔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 남한산성으로 가요. 이 남한산성에서 약 45여일 정도 어떻게 돼요? 청군과 맞서요. 물론 막 대단히 막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청군과 맞서 싸우고 그런 많은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사실 여기서 항전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사실 결국에는 왜 항복을 하게 되느냐? 강화도가 이미 끝났대. 거기가 이미 얘기가 끝났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인조가 삼존도로 나가서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 앞에서 결국에는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군신관계를 맺어요. 남한산성이 나오면 여러분 정묘호란은 안 돼요. 병자호란이에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산성이 나오면 무조건 1636년부터 37년까지 있었던 그 병자호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전개한 건 13세기인데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해요. 고려의 조정은.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무신집권자들과 이게 연결고리가 있었던 이 삼별초가 1270년부터 73년 정도까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면서 이제 대몽항쟁을 전개했었다라는 거고요. 강홍립이 후금의 군대에 항복을 한 거는 1619년 사로 전투가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고요. 후금, 명이 싸워요. 근데 명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엔 광해군이 보내죠. 그리고 강홍립이 사실 투항합니다.
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해군의 중립외교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명백한 임진왜란 때죠. 명군이 참전했고요. 1593년 예,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임진왜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서희가 거란 장수와 외교 담판을 벌였어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어요. 이때가 첫 번째였어요. 993년이 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1차 침략 때 고려의 서희가 거란의 소손령과 담판을 통해서 오히려 압록강 유역의 6개 지역을 어떻게 해요? 획득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 병자호란 4번으로 가면 되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는데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닝보, 영파, 닝보. 이 닝보 자체가 지금 이 닝보라는 도시를 내가 몰라가지고 막 큰일이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닝보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가 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찾는 거예요. 시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닝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꽤 유의미했었나 봐, 그동안. 그 얘기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고려사행간. 왜 닝보에 고려사행간이 있어? 고려사행간은 닝보에 가라고 하는 나라가 설치한 고려사신의 숙소래. 그 얘기는 닝보에 고려사신들이 많이 왔었나 봐. 그치? 관계가 좋았던 나라네. 그러면 적어도 고려가 이 가와는 사신을 왕래하면서 어쨌건 고려가 가에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들의 숙소가 닝보에 있었단 얘기인 거잖아. 근데 설치된 지 약 1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려가 금과 군신관계를 맺은 후에 끊어줘야 돼. 설치된 지 10년 만에 고려가 금과 근신관계를 맺고 나니 고려의 사신 방문이 점차 줄어서 유명무실해졌대요. 고려가 이 고려사행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치되어 있던 건 가로 지금 사신을 보냈던 고려인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고려가 가가 아니라 금이라는 나라랑 군신관계 맺었어요. 이게 12세기의 일이에요. 이자겸이 사실 한창 잘 나가던 1126년 그때 금나라가 고려한테 니네 우리나라랑 군신관계 맺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자겸이 사실은 이거 오케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금나라와 군신관계 맺어요. 그게 1126년이다. 몰라도 사실 푸는데 문제 없어요. 고려가 금과 군신관계 맺으면서 옛날처럼 고려가 가라고 하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실제로 이 12세기까지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고려가 금나라한테 군신관계 맺기 전까지 계속해서 잘 지냈던 나라가 어디예요? 송이잖아요. 송이랑 고려랑 상당히 잘 지냈어요. 10세기부터도 계속. 그래서 사실은 거란도 그걸 문제 삼아서 막 침략을 했던 것이고, 그게 막 거슬리는 것이고, 실제로 송과 고려는 10, 11, 12세기 계속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고려가 어때요?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와 근신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그쪽에 사실은 사절을 보내고 그들의 눈치를 봐도 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는 사절단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가는 송이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머물던 민간의 여관이 또 여기 이렇게 있었대. 숙소도 있었대. 닝보라고 하는 곳은 그런 데가 다 존재하네. 그 다음에 시박사가 뭐예요? 해상무역을 담당하던 관청이 시박사예요. 이거는 여러 시대의 시박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힌트가 딱 이렇게 나오죠. 나라라는 나라를 세운 홍무제가 누구예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에요. 그 주원장인 홍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능이 중지됐어요. 해금 정책은 뭐예요? 바다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무슨 해상무역을 담당해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3단원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홍무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또 이 6단원에서 명나라의 해금 정책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믹스가 돼 있어요. 게다가 3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송나라, 고려, 금, 10에서 12세기까지의 그 관계들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는 사실은 송이고 나는
주원장이 홍무지가 돼서 사실은 즉위 초반부터 해금 정책을 했다는 걸 통해서 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는 송, 나는 명이구나. 이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가. 송나라가 별물반을 편성합니까? 아니죠. 이건 고려가 12세기 여진족 정벌 하려고 편성합니다. 윤관 나와야 되고요. 아니고요. 송나라가 토번에 화봉공주를 보냅니까? 토번에 송첸칸포에게 화봉공주인 문성공주를 보낸 건 당나라 태종이 되겠습니다. 명나라는 북로 남해의 어려움을 겪었죠. 실제로 겪어요. 15, 16세기에. 북쪽에는 저 몽골의 타타르부, 오이라트 이들 때문에 미치겠고, 남쪽에는 왜구 때문에 미치겠고, 명나라에 대한 대외관계 설명 맞고요. 상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했던 거는 에도막부가 되겠죠. 예, 자국상선의 슈인장을 발급한 것도 에도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갈까요? 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고요. 상킨 코타이 제도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에도에 있는 쇼군을, 예, 각 지역에 있는 그 다이묘들이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슈인장은 뭐고요? 역시 에도막부에서 바다로 나가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그 선박에 허가장을 준 것이 붉은색 도장을 찍은 슈인장이다. 1635년까지 발급되다가 금지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명나라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바로 어제 동아시아에서 촬영하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여러분 수능 특강 기억난 김에 수능 특강 실력 플러스 86쪽에 5번 문제가 동일해요. 물론 지금 수능 특강 뒤에까지 다 안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화가 빌렌칼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빌렌칼프까지 알면 참 좋겠죠. 허나 사실 빌렌칼프에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외국 유럽 사람인데 중국 도자기를 지금 소재로 그린 정물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아시아 쪽에 대해서 듣고 보고 뭔가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나라가 어디게? 라고 하는 힌트는 빌렌칼프를 통해서 우리가 동사교과에서 찾을 수 없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가라고 하는 나라가 17세기부터 바타비아, 나가사키 등을 거점으로 삼아 중국제 도자기를 유럽에 대량으로 실어 날랐기 때문에 이게 힌트인 거예요. 바타비아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예요.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바타비아로.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인데 이게 나가사키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17세기 1641년부터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 상인 중에 유일하게 일본과 교역할 수 있었던 나라는 오로지 가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예요. 선생님 옛날에 포르투갈도 했잖아요. 포르투갈 했었어요. 근데 1639년에 내양이 금지돼요. 크리스트교와 관련해서 결국엔 내양이 금지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상관이 대지마로 옮겨와서 이전에 게시하게 되면서 1641년 이래 서양 상인 중에 일본과 교역한 건 오로지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사키, 바타비아, 이 네덜란드의 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 무역을 위한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타비아와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했다? 네덜란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는요. 네덜란드인들이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서양의 의학서나 자연과학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네덜란드를 한자로 표현해서 난학이 발전했다. 이게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인들이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전래한 여러 서양의 서적이나 서양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한 거고 여기 난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나오는 게 해체신서잖아요. 서양의학 해부학 번역서예요. 어떻게? 네덜란드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에도막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라는 뭐다?
네덜란드다. 청의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한 거는 청나라 걸륭제 시기에 영국입니다. 그래서 뭐 무역에 대한 여러 요구를 하는데 걸륭제가 됐어. 니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돼.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마. 예, 영국이고요. 마카오를 근거지로 명과 교류한 거 1557년 마카오 거주 허락권을 획득한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닐라를 갈레온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어요. 예.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 잔뜩 싣고 왔어요. 대포도 장착한 배인 갈레온선을 통해서 지금 이 태평양을 지나 필리핀 마닐라, 여기 마닐라를 1570년대에 거점으로 삼아서 무역하고 있는 나라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일으킨 나라 1895년 러시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거에 굴복해서 결국에는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네덜란드 얘기가 나오는 거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친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로 오른 것은 뭘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맨발 여기 발가락 이 디테일 좀 보세요. 발가락. 요즘 스모 열기가 뜨거워. 이게 일본식 씨름이잖아요. 근데 스모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스모 열기가 뜨거운데 왜 막부의 쇼군이 관람을 한 뒤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기를 한정해주는 힌트가 되긴 어려워요. 막부 시대다라는 것만 주고 있는데 맞아. 인기 스모 선수의 초상화는 우키요에로 제작되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더군. 우키요에는요 판화예요. 목판화. 야 인기 스타니까 판화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존인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화가가 그린 한 점밖에 없는 대단한 초상화다.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사냔 말이야. 실제로 일본의 이 에도 막부 시기에 우키요에는요 목판화예요.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후지산의 아름다운 막 풍경이라던가, 막 좀 파도가 치는 막 바다의 아름다운 뭐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인기가 장난 아닌 가부키의 막 배우라던가, 아니면 인기 스포츠 뭐 이런 선수들의 초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고, 이 우키요에와 가부키 이런 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 조닌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이 에도 막부 시기에 가부키, 우키요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이 에도 막부 시기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문화, 조선에서는 조선 후기 판소리와 탈춤,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풍속화, 미나. 중국은 경사대학당이 건립되었다. 1898년 베이징에 만들어진 근대교육기관이고요. 현장이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7세기 현장 당나라 스님이에요. 인도 다녀와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고요.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이거는 일본의 8세기 나라 시대입니다. 쇼무천왕, 도다이사 맨날 나오는 8세기 나라 시대를 얘기하는 불교 관련 내용이 되겠죠. 긴자의 서양식 거리가 조성되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이지 정부 시기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긴자의 대화재는 사실 1860년대에도 있고 1870년대에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연도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여기가 지금 도쿄인데 이 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화를 주조하던 그 주조소예요. 이 지역에 사실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진짜 막 아무것도 안 남아.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이 도쿄의 이 지역을 재건해 나가면서 서양식 막 벽돌로 막 건축물 만들고 그러면서 대단히 이국적인 서양식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870년대 사실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인데 일본 에도 막부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 시기인 메이지 정부 시기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래요. 연표 문제다 보니까 3월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일 전에 이 나라의 헌법이 공포되었어요. 중요한 힌트죠.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은요. 천황이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 약 8년 만의 일이래요. 그날 저는 미국을 대표해서 근대적인 입헌 제도를 마련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에 천황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헌법이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고 양국 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대. 결국엔 천황이 만든 헌법이고요. 동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헌법으로 일본은 근대적인 입헌 제도의 기틀을 우선 닦은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국에는
지금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로 가겠다라는 뜻인데 1889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대일본 제국 헌법이고요. 메이지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의 별칭은 메이지 헌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천황이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고 이거에 근거해서 뭐 할 거야? 내가 그냥 내가 천황이라고 그냥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서 의회를 만들고 이 의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또 뭔가를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입헌군주제인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대일본 제국 헌법 이후에 이듬해 만들어진 의회가 제국의회가 되는데 이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890년이야. 헌법이 있어야 사실은 그 헌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의회도 설립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된 건 1868년이죠. 미일와친 조약은요, 에도 막부 시기인 1854년입니다. 이게 미국과 맺어서 처음으로 개항을 한 거고요. 메이지 정부를 통해서 결국엔 뭐예요? 막부 시대 끝났고요. 메이지 정부가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국의회 설립하니까 1년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인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고요.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거는 러일 전쟁 이후인 1905년이고요. 워싱턴 회의가 개최됩니다. 개최니까 21년이고요. 22년까지 갑니다. 일본의 해군 그런 해군 군비 이런 것들을 좀 감축 그리고 제한 일본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중일전쟁 발발입니다. 37년부터 45년까지 가는데 발발이라고 했으니까 3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까다롭고 연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이다. 메이지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입헌군 주제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미주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준 다음에 이 전쟁으로 체결된 조약을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7단원에 근대 단원에서 개항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청나라 개항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자료는 청나라 황제가 임칙서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를 통해 황제는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원인을 임칙서의 탓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설사 임칙서라고 하는 신하 때문에 전쟁이 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황제가 지금 다 너 때문이야.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내용 보세요. 진짜 그래요. 밖으로 오랑캐와 통상을 단절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안 됐고 안으로는 아편과 관련된 죄인들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아편 역시 일소되지 않았어. 제거되지 않았어. 그대의 노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도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네가 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전쟁이 유발되었으니 짐이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가 사실은 청나라의 도광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청나라 황제 좀 그렇다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끝나고 나서 좀 별로야 막 이러는데 이 청나라 황제가 흠차 대신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뭘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랑캐와 통상을 단절하고 아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 광동, 저 광저우로 보냈어요. 왜? 아편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영국 애들이 인도산 아편을 밀무역해서 진짜 아편 상자의 양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의 수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막 황제의 스승도 아편굴에서 막 아편에 중독되어 있고 막 그러던 지경이에요. 이게 사회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자 왜? 그 아편 대금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출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흠차 대신 임칙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사실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아편 상자들을 몰수해서 막 바다에 버리고 이런 가운데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영국은 전쟁을 결의해서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에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고요. 이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1842년 난징 조약이에요. 이 난징 조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항구 5개 개항한 거잖아. 광저우, 상하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5개 항구고 공행무역 폐지되잖아요.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과 무역을 허용했던 청나라의 그 정책이 폐지가 되었고 또 뭐예요? 홍콩 내놓으라면서요. 홍콩이 할양되고 이 조약이 1842년 난징 조약이에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5개 항구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상하이, 닝보 나오잖아. 상하이, 닝보, 광저우, 그렇지, 푸저우, 샤먼. 이 5개 항구를 개항시킨 게 난징조약이고,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계기가 된 게 난징조약이고, 그럼 됐어. 그렇게 스텝 밟아서 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참 잘 구성된 문제예요.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종결된 건 러일 전쟁이죠. 예, 러일 전쟁 결과 결국엔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에 미국의 중재로 판이 열리게 되면서 그렇게 종결이 됐고요.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으로 말 그대로 미군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조금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물론 미국도 손실이 컸습니다만 전세가,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일본이 청군 군함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바로 그게 뭐예요? 청일전쟁, 1894년의 청일전쟁 얘기고요.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까지 하게 됐어요. 어쩌다가요.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고 결국엔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1901년의 조약을 통해서 외국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결과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뭐다? 제1차 편전쟁이고요. 그 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 군사조직이에요. 이 군사조직 문제가 사실 한국사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막 야호 하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군사조직의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을 뭐 다 찾으래 아니잖아 얘들아. 독립기념관에 있는 걸 찾으래 그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1940년에 이 총사령부가 성립이 됐나 봐. 가라고 하는 군사조직의 첫 번째 힌트, 1940년에 이게 제작이 그때 됐다는 거는 뭐예요? 이 가라고 하는 군사조직 총사령부가 이때 만들어졌고, 충칭이네, 충칭.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행사에는 다수의 중국 국민당의 고위 인사까지 참석했대요. 중국 국민당이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4가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이고요. 충칭에서 1940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조직에는 중국 국민당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군대고요. 군사조직. 이 군대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충칭에서 만들어진 1940년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보기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사의 제시 자료로 나왔죠. 미국 OSS와 합동작전과 준비를 통해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낙하산 훈련까지 막 마쳤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들의 계획은 국내로 들어와서 총독부와 이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 이곳을 우리가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몰아내고자 하는 그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미국 OSS와 한국 광복군이 실제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낙하산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사에서도 출제된 거고요.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이들이 1942년에 김원봉과 일부 대원들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한국광복군 입장에선 조선의용대 일부가 자기네로 편입된 거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지금 한국광복군 1942년에 합류하거든요.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단행한 건 장제스가 1926년에 북벌을 이제 개시하죠. 뭐 국민혁명군 얘기가 나오겠지. 1920년대 상황이고요. 26년부터 28년까지 해서 결국엔 북벌을 완수하게 되죠.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게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철수할 거야. 몇십 일 내에 다 사라질게.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철수하고 이게 베트남 전쟁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로 가야 돼요?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설명, 기억과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언제입니까?
한 6월이나 이제 7월, 9월쯤 되면 이건 막 진짜 눈을 감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3월이니까 할 수 있어요. 이 도시 어디야? 물어봤어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게 7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철도는 문명의 이익이잖아요. 되게 양면성이 있죠. 이 철도의 부설로 말미암아 정말 이전에 걸을 때랑은 비교가 또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범위와 지경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정확한 시간 개념도 도입이 되겠죠. 예, 허나 이런 것들을 부설하고 철로를 까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최초의 철도는요, 1872년에 수도인 도쿄와 바로 이 가라고 하는 도시인 요코하마, 도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제 오전 도쿄는 이미 줬어요. 가를 연결짓는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의 개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천황이 일행과 함께 도쿄의 신바시역에서 준비된 기차에 탑승했고 1시간밖에 안 걸렸네. 종착지인 어디에 도착했어요? 요코하마역에 도착했어요. 이때 그는 기차가 민생의 편리와 국가 경제 발전에 유용하다는 취지의 조칙을 내렸어요. 왜? 철도 부설에 대한 반대 여론은 사실은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좀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편리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되지만 그거를 사실 철로를 깔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얼마일 것이며 그래서 없어진 가옥들과 전답은 얼마일 것이며 이런 사실 반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조칙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코하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7단원의 그 부분 철도를 정리 안 했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요코하마로 가보겠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 나가사키 히로시마예요. 이거는 9단원까지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은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되겠습니다. 19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아주와 친해가 창립된 곳은 도쿄예요. 1907년에 반제국주의 단체고요. 국제단체가 되겠습니다. 영국 상인이 신보를 창간한 곳은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신보 창간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라고 하는 것도 1872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북촌의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곳은 서울의 북촌, 한성의 부촌이죠. 그래서 실제로 1898년에 대한제국 시기에 서울, 그 당시에 한성에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여성도 교육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학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건 미일화친 아니에요.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개항된 항구는 4개입니다. 미일화친에서 이미 시모다 하코다테가 개항이 됐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4개가 더 열려요. 그게 바로 가나가와, 이 가나가와 대신 사실 개항된 곳이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이때 요코하마 맞고요.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 4개가 사실 더 추가로 개항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요코하마다 가나가라고 사실 문서에는 명시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막부는 가나가와에 있는 이 작은 어촌이었던 이 요코하마를 개항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화단 운동이 끼친 영향 중 하나는 혁명 세력의 급성장이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체결된 신축조약으로 이거 아까 선지에 나왔죠. 1901년 신축조약으로 청조정의 무능이 드러났어요.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해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린 공화정으로 가자는 혁명파의 주장이 이제 1900년대에 막 퍼지게 돼요. 청나라 조정은 뒤늦게 입헌군주제를 도입합니다. 흠정헌법 대강 내용이죠. 여러 개혁도 추진하고 하지만 이미 사실은 버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헌파, 혁명파 이렇게 존재하고 혁명파가 막 이렇게 거세지는 그런 가운데 청나라가 재정 확보를 위해 철도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니 이 조치에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어요. 우창의 이 신군 안에도 이 혁명파가 이 군부 내에 많이 사실은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신군이 결국에 우창에서 봉기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청왕조에 우리는 반대하며 우린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각성의 발표들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나요.
이게 신의 혁명이에요. 1911년 오창 신군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엔 이 신의 혁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뭘로 이어지게 돼요? 공화국으로 가잖아요. 공화정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화민국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신의 혁명이라고요. 신의 혁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창에서 신군, 혁명파. 그 신군 안에 있던 이 혁명파들 이미 다 침투해 있어요. 이들은 청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청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면서 여기서 봉기가 일어났고 여기에 각 성들이 호응을 하면서 결국엔 혁명이 중화민국 공화정 수립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오사운동이 일어난 건 1919년이죠. 뭐 하는 거야 파리강화리에서. 저 21개조 요구 이미 1915년에 그렇게 된 거 이거 왜 철회 못해? 하면서 일어난 민족운동 1919년 상황이고요. 중국 공산당이 대정장을 왜 굳이 감행해야 됐었어요? 중국 국민당의 탄압이 너무 극심해서 1934년에 루이진을 떠나서 결국에는 예난까지 가게 되는 거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1898년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그 종로에서 열린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서 자주국권 얘기하고요. 우리의 이권을 침탈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막 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급무사들이 존왕양이 결국에는 왕의 왕, 천황을 사실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지금 막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한 거는 막부식입니다. 에도 막부식이 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신의 혁명에 대한 얘기로 오창의 신군봉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9단원의 핵심 문제 중에 핵심이고요. 오늘날 일본은요.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대요. 공산주의가 점령한 건 아니지만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 조약의 실질적인 효력 발효로 인해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점령이 종료되면 이제 일본은 군사적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장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공산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할 거고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는 지금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제너럴 헤드쿼터스 이들이 더 이상 점령하지 않고 물러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국 점령 통치는 왜 했어요? 저들이 전쟁이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령 중에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 터져요. 그리고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본은 연합국들과 지금 전쟁에 대한 마무리를 함과 동시에 일본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다시금 주권을 회복한 주권국가로 뭐예요? 화려하게 복귀한다는 걸 이 조약 내용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국 점령 통치는 끝나야 되겠죠. 주권국가에 왜 연합국이 점령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만 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은 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럼 일본은 누가 지켜? 그러면 미국이 하지 뭐 미일 안보조약까지 사실은 체결이 되는 그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일본한테 후회요? 6.25 전쟁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1951년 상황인데 이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일본은 주권국가로 지금 화려하게 복귀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미국이 이제 일본의 미군을 주둔시킨다라는 미일 안보조약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영일동맹은 언제 깨지게 돼요? 워싱턴 회의 때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는 거 이미 배웠어요. 언제? 난징 조약에서 얘기했고요.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에 미국과 유럽을 돌아보라고 보낸 메이지 정부에서 보낸 사절단입니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사절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불렀고요. 일본과 타이완의 국교가 왜 단절됐어요? 일본이 타이완 손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잡았어요.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일본이 주권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게 언젠지를, 어떤 조약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10강의 내용인데요. 이게 대약진 운동이거든요.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약진 운동 문제치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까지 사실은 공부를 아직 다 못했으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땅도 전부 인민공사 명의로 재분배되고 집 앞에 손바닥만한 자유경작지만 남았네.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집에 있는 솥까지 인민공사가 다 가져가는데 솥은 뭐 하러 가져가? 라고 했더니 솥으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힌트는 인민공사와 강철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 인민공사를 모르면 끝까지 못 푸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약진 운동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이 시작해요. 왜? 사회주의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대함을 증빙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대약진 운동을 통해 농업과 공업의 엄청난 뭐를? 증산을, 생산력 증대를 입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쌀 생산, 공업에서는 철, 여기 강철 나오지, 철강. 철을 만들 거야. 그래서 온갖 솥까지도 뺏어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끓여가지고 양질의 철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농업은요, 쌀 생산을 늘릴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인민공사를 통해서 할 거야. 그 당시 중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인민공사에 1958년에 가입을 시키면서 이게 모든가의 단위가 되게 한 거예요. 행정이고 교육이고 뭐 사실은 농업이고 공업이고 경제 이 생산을 위해서 이 인민공사에 가입을 시키고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사실은 올인했지만 특히 이쪽에 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 거 다 뺏기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 그렇지 않으나 분배되는 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아니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저효율, 저성장, 생산력 노노노 오히려 사실은 생산이 이 수특 문제에 보면 나오는데 막 반토막 나고 그래요.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사자만 속출하고 완전히 폭망하고 대실패한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이 제 아무리 마오쩌둥이라고 해도 결국엔 이 대약진 운동이 완전 대실패와 아사자 속출로 끝이 나게 되면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이 사실은 이어지게 되면서 마오쩌둥은 권력의 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수이벤이 총통에 선출된 건 타이완 상황이고요. 민진당 후보가 됐어요. 2000년에 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체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건 1960년 4.19 혁명의 결과가 되겠죠. 장제스가 타이완에 계엄령을 내렸다. 장제스는요, 1949년 국공내전에서 이 밀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1949년 아직 타이완으로 옮기기 그 전에 타이완에 이미 비상계엄을 내려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장제스는 타이완에 12월에 이제 중국 국민당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제하지 않고 언제까지 가느냐? 1949년부터 이미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1987년까지 가요. 87년에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가 됩니다. 타이완의 계엄령 해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호소카와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끄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수립됐다. 이게 55년 체제가 무너진 거죠. 93년도에야 자민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하면서 비자민당, 자민당이 아닌 여러 정당들이 연립해서 내각을 수립한 55년 체제가 붕괴된 93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대약진 운동 이거 혹시 모르겠는 친구들은 수특과 수능 개념에서 제발 대약진 운동 한 번만 설명 듣고 오세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밑주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래요. 여기 앞에 활동보고서라고 해서 굉장히 막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죠. 이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의 갈등을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겠대. 타이완, 중국, 일본이 지금 영유권 갈등을 하고 있는 곳인가 봐. 왜? 타이완이 영유권 수호, 무력 불사,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타이완이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하다는 뜻인 거고. 중국도 군사 조치도 우리 가능하다.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곳이래요.
일본은 접근하는 남의 나라 선박 실력 저지. 뭐야, 실력을 어떻게 저지? 다른 나라 선박들 오기만 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타이완, 중국, 일본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타이완이 우선 어딘지를 한번 볼래요? 이 지도에서 타이완이 여기예요. 여기야 얘들아. 여기가 타이완이에요. 여기가 중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그럼 일본, 타이완, 중국이 사실은 지금 뭔가 얘기가 될 만한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근데 여기는 일본 땅인 오키나와예요. 네,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류큐 왕국인데 1870년대에 오키나와가 된, 예, 여기는 일본 땅이에요. 예, 영유권 분쟁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 땅이니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너무 지금 북쪽이잖아요. 일본에서도 북방도서라고 불리는 4개의 섬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쿠릴열도 남쪽에 있는 그 4개의 섬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예,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베트남과 예, 중국이 예,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시사군도예요. 지금은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죠. 1974년 이래 계속. 그 다음에 간은 어디냐? 정말 여러 개의 뭐 중국부터 베트남, 브루나이,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까지 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난사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사군도, 난사군도. 그러면 다가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중국과 타이완과 일본이 다 갈등을 겪고 있어요. 실제 지금 여기를 시류 지배하고 있는 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오기만 해. 다른 나라 선박 가만 안 둬?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어디냐? 중국명으로는 랴오이랴오라고 하고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인데요. 이대로 끝내지 말고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 134쪽에 나오는 지도예요.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의 남쪽, 일본 입장에선 북방 4개의 그 섬, 여기 이건 러시아, 일본이고 타이완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지금 센카쿠 열도 랴오이랴오는 타이완, 일본, 중국이 실제는 지금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이곳을 둘러싸고 여기에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 등등의 문제로 그렇게 충돌, 갈등하고 있고요. 시사군도는 베트남, 중국, 난사군도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데 필리핀을 비롯해서 진짜 동남아,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 134쪽의 지도와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 이거 놓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잖아. 그대로잖아 얘들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가나다라 원래 4개, 지금 4개인데 5개 선지 구성하려고 일본 땅인 요 오키나와 요거 지금 요렇게 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20번까지 우리 같이 풀어봤어요. 이 80분간의 문제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드려요? 여러분 3월이에요.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 이거 내가 놓친 부분이 있네. 이거 10단원이네. 아, 이거 펴서 수능 특강 해가지고 이 문제 5월이든 6월이든 언제 나오든 틀리지 말아야지.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월, 6월, 7월, 9월, 10월 5번 더 보고 이제 본게임 11월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늘 든든하게 함께 할 거고요. 확실하게 오답하고 안 들은 부분 있으면 아직 시간 있어요. 수능 특강 확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 그리고 나서 5월 학평 보도록 해요. 곧 또 만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신에게 인사해 주고요. 오늘 잘 쉬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능 완성해서 또 학평에서 모평에서 수능 해설에서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동아시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EBS.